네,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서울시 9급 문제입니다. 국가직 또는 지방직에 봐서 여러분 서울시 9급이 조금 난이도가 가장 좀 있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쉘과 절판 구조물의 설계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이건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표현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1번 얇은 쉘의 내력을 결정할 때 탄성 거동으로, 자, 거동을 여러분 뭘로 하냐면 탄성 거동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쉘 구조입니다. 여러분 쉘이 뭔지 아시죠? 네. 자, 쉘 재료인 콘크리트 포화성비 효과는 무시할 수도 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수치 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전 설계 안전성 확보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자, 막균열에 예상되는 영역에서 균열 같은 방향에 대한 콘크리트 공칭 압축 강도는요 0.5 자, 이상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틀린 표현은 지금 뭐냐면 요거요. 이게 여러분 0.5가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얼마? 0.4 이상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요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좀 상당히 좀 구석에서 나온 문제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요거. 주로 사실 우리 건축에서도 배우지만 이 옹벽에 관련된 얘기는 토목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또 이걸 또 건축에 적용한 거죠. 자, 그런 같은 높이 H가 있어요. 자, H인. 자, 옹벽 처면에서 주동톱이 여러분 PA입니다. 주동톱의 PA 및 전체 옹벽에 작용하는 주동톱의 합력은 HA예요. 합은 HA래요. 자, 이때 주동톱 합력의 값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흙의 단위 중량, K는 흙의 주동톱 개수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여러분 지금 4번에 있어요. 먼저 옹벽 저면에서 주동토합을 계산할 겁니다. 자, 주동토합은 여러분 PA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 공식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HA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PA는 여러분 구했어요. 그래서 HA는 요거 주동토합의 합력은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합력은요 한번 볼까요? 합력은 자, 옹벽 전체 작용은 주동토합 합력 HA는 자, 토합 분포도 면적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합 분포도가 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KA 요거가 사각형이 되니까 2분의 1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계산식을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건축에서는 이거 많이 얘기하지 않고 주로 토목 쪽에서 보시면 이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서울시는 여러분 좀 넓게 좀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쉽게 그냥 빨리 이렇게 찾았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볼까요? 자, 건축물 기초구조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말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1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단면적은 전체 길에 걸쳐 각 부분의 설계 단면적 이하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말뚝이 단면적이 자, 내가 원하는 두께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의 선단부는 지층에 확실히 도달시켜야 된다. 세 번째,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주구는 4개 이상 또는 설계 단면적의 자, 0.15% 이상으로 하고 띠철근 또는 나선 철근을 보강한다. 네 번째,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을 배치할 때 그 중심 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배 이상 또는 말뚝머리 지름의 1000mm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좀 한번 보셨던 문제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요거죠. 요거 여러분 지금 요 문제 요 지문을 틀리게 만들었죠. 자, 0.15가 아니라 0.2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 주근을 특히 여러분 6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4개 이상이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 4개 이상.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3층구며 경골목조 건축물의 내력벽 설계됩니다. 자,
경골, 목조 건축물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 내력벽 사이 거리를 10m 이하로 설계하고 두 번째, 내력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 각각 2개의 스터드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세 번째, 3층은 전체 면적에 대한 내력벽 면적 비율을 25% 이하로, 자, 25%로 설계한다. 자, 네 번째, 지하층 벽을 조적조로 설계하는데 정답은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이 스터드가 여러분 지금 2개가 아니라 최소 내력벽 및 교차부의 모서리에서는 그 스터드를 최소 3개 스터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서리에서는. 그래서 그 모서리 벽을 좀 더 구조를 좀 튼튼하기 위해서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자, 거기 보시면요. 그림 3개의 스터드가 사용된 전단벽이 모서리 및 교차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뭐 측벽, 자, 벽, 요건데 여러분 보실래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최소 이렇게 3개의 스터드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튼튼하게 단면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설계 기준에 있는 그림을 제가 따온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6번째입니다. 활화 중에 저감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하중에 저감 계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지붕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 부재의 영향 면적이 여러분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활화중 저감 계수를 곱하여 자, 저감할 수 있다. 괜찮은 거죠. 활화중이 자, 제곱미터당 12kN 이하의 공중 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화중을 저감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영역 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 부하 면적의 4배, 보또는 벽체에서는 부하 면적의 2배, 슬라브에서는 부하 면적을 적용한다. 자, 네 번째, 일반인 슬라브의 영역 면적은 슬라브 경관의 슬라브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라브는 슬라브 경관의 1.5배로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답은요. 두 번째 있죠. 자, 이게 활화중이 공중 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는데 그 활화중 값이 얼마일 때는 여러분 12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5kN 이하일 때만 여러분 저감할 수, 자, 여튼 저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조건입니다. 아셨죠? 조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문제 7번 볼까요? 내진 설계 범죄 및 중요도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물어봅니다. 자, 산정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값에 의하여 내진 설계 범주를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종합병원은 중요도 계수를 1.5를 사용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창고의 허용 층간 변이는 해당 층고의 2.02%이다. 자, 세 번째, 내진 설계 범주 C에 해당되는 25층의 정형 구조물은 등가 정적 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온다. 가장 옳지 않은 건 여러분 4번에 있어요. 자, 내진 설계 범주 C입니다. 자, C는 어떻게 되냐면 내진 설계 범주 C에 해당되는 구조물의 해상 해석은 등가 정적 해석법. 자, 여러분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다음의 조건은 동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높이가 70m 이상이거나 또는요, 70m입니다. 또는요, 최소 21층 이상이 되면 이것은 정형 구조물은 이제 동적 해석법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정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25층이니까 여기서 25층이니까 21층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적 해석법. 정적 해석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적 해석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 표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등가 정적 해석법이 아니라 여러분 얘는요 동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표현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생각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딱 나오는 지문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좀 높았던 문제였죠. 자, 이번 시험 8번입니다. 자, 현장 제어 시험 중 콘크리트 구조의 제하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하나의 하중배열로 구조물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효과들의 최대값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두 종류 이상의 시험 하중의 별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 표현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할 시험 하중은 해당 구조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고정 하중을 포함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포함합니다. 자, 포함해서 설계 중에 85%, 즉 0.85 이상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처짐, 회전각, 변형률, 미끄러짐, 균열폭 등 측정값의 기준이 되는 0점 확인은, 자, 측정값의 기준되는 0점의 확인은 실험 하중의 제하 직전 2시간 이내에서 최초 있기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볼까요? 네 번째, 전체 시험 하중은 최종 단계의 모든 측정값을 얻은 직후에 제거하며 최종 잔류 측정값은 시험 하중이 제거된 후 24시간이 경과됐을 때, 제거된 후 24시간이 경과됐을 때입니다. 자,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최소 24시간 이상은 자, 하중을 제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틀린 건 여러분 3번에 있습니다. 3번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0점 확인은 시험 하중에 제하 직전 2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2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시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자, 지진력에 저항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물어봤네요. 틀린 거, 콘크리트 설계 중 압축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이상해야 된다. 두 번째, 지진력에 의한 휨 모멘트 및 충격을 받는 특수 모멘트 골조에 사용되는 주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600메가파스칼까지 허용된다. 세 번째, 강제를 제작한 공장에서 계측한 실제 항복 강도가 공칭 항복 강도를 120메가파스칼 이상 초과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실제 항복 강도에 대한 실제 극한 인장 강도의 비가 1.2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린 건 여러분 세 번째 있죠. 자, 여러분 강제를 제작한 공장에서 계측한 실제 항복 강도가 공칭 항복 강도의 120메가파스칼 이상 초과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요 숫자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120메가파스칼 맞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대부분 봐요. 근데 뒤에 보면요. 자, 초과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데. 그래서 저도 대부분 보면 저 숫자를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 같은 거 나오면 좀 상당히 좀 저도 틀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학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자, 콘크리트 구조에서 사용하는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얘는 철근이라는 뜻이고요. 철선 또는 프리스트레스, 자, 강연선의 공칭 지름. 자, 결론 이건 요 표현은 여러분 지름을 얘기한다는 것. 철근이나 철선의 지름. 1번.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에서 확대머리 지름은 전단 스터드 지름이 자, 루트 10 이상이어야 된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철근, 철선 및 용접 철망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를 초과하여 뚜렷한 항복점이 없는 경우에는 자,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병률 0.02에 상하는 응력값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확대머리 철근에서 철근마다 리브의 손상은 확대머리의 지압면으로부터 자, 철근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철근 지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네 번째, 철근은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수지 피복이 가능하다. 여러분 오랫동안 녹슬 염려가 있을 때는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철근, 철선 및 자, 용접 철망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여 뚜렷한 항복점이 없을 때는 자,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병률 자, 0.002 자, 0.002가 아니라 최소 0.0035죠. 요거에 상하는 응력값을 둬야 된다. 자, 요 표현 단순하게 저 표현만 물어본 거죠.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림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분명히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게 어떤 거냐? 자, 나타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그림은 경관이 3개짜리야. 하나, 둘, 3개짜리가 있는 거죠. 구조물에 단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방향 슬라브, 가에서 라중, 처짐 개선이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르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일방향 슬라브예요. 자, 일방향 슬라브에서 처짐을 처짐 개선이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단 리브가 없는 슬라브이며, 자, 리브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슬라브의 두께는요? 자, 이 슬라브의 두께는 150mm. 자, 콘크리트의 설계 중 압축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자, 철근의 설계 중 한복 강도는 400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답, 여러분 세 번째 가와 다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결론 여러분, 가와 다는, 자, 여기서 여러분 일방에서 처짐을 계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캔틸레버는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경관이 일정 경관 이상 크다는 얘기죠. 이 계산값이 크다는 거죠. 어떤 계산값보다.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최소 두께가 존재합니다. 자, 일방향 슬라브에서는 최소 두께, 단순 지지일 때, 연속일 때, 양단일 때, 캔틸레버일 때, 이거 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에서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캔틸레버는 자 봐요. 캔틸레버는 자 전체 자 길이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600, 아까 여러분 그 경관이 16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께가 얼마다면 160mm예요. 160입니다. 기준값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기준 슬라브 두께가 150이었다고요. 자, 슬라브 두께가 여러분 150이었어. 그런데 얘는요,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160mm가 나옵니다. 양단 연속일 때 나번입니다. 나번 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얘는 28분의 L.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146.43mm가 나와요. 그럼 150mm 아래에 있으니까 자, 이거 처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양단일 때. 자, 여기에 전체 길이에다가 28분의 여러분 178.57mm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전체 길이입니다. 자, 일대 여러분 3200으로 나누면 자, 요만큼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150mm 안 넘었으니까 요 두 개만은 150mm를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즉 슬라브 두께를 자, 작으니까 처짐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잠깐 좀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요거죠. 요거. 단면이 또 기둥이 400 곱하기 400이에요. 자, 문제는 자, 요게 있어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봅니다. 아셨죠? 중심 간의 간격이니까 요거. 여기서 중심 가니까 요걸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걸 빼줘야 돼. 이 기둥의 두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제가 5,000으로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200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으로 계산한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 기둥의 두께만큼 뺀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계산한 값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